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까지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환자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정부는 하루 확진자 5,000명에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3,000명 안팎의 확진자 발생에도 병상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고령층이 유행을 주도하며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는데 중환자실 확보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약 700개 중 570여 개가 차 있어 가동률이 83%에 이릅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병상 여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병상 여력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환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나흘 이상 대기자도 130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수도권의 준중환자 병상 400여 개가 다음 주까지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위중 환자로 악화할 위험이 있거나 중환자에서 회복한 사람이 치료받는 병상입니다. 정부는 병상을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해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도 병상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대전은 중환자 병상 10개 중 8개, 충남 지역은 7개가 이미 사용 중입니다. 이송에 따른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이라 이송하는 상황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또 병실이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또 고민인 거잖아요. 방역당국은 이번 주 이후론 병상 상황이 나아질 거라면서 병상 대기자들은 재택치료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대 이하, 40대 이하 일반 국민들도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해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기존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중증으로 전환될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이번 주 내에 추가 접종을 다 마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보건소 의료진 등 방문 접종 인력을 늘려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는 겁니다. 50살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로 국한됐던 추가 접종 대상도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상당수는 지난달 전후에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내년 3, 4월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추가 접종이 기본 접종보다 훨씬 급격하게 항체가나 면역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2주 이내에 면역 효과나 예방 효과가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미 유럽에선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가 접종까지 해야 방역 패스를 인정받습니다. 되게 부스터 접종이 권고되는 시기 정도까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6개월 내외 정도를 우려할 가능성이 있어요. 방역 당국은 최근 10달간의 확진자 특징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3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은 11배, 사망 위험도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미접종 확진자와 비교하면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5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9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0명이 들어 누적 3,328명, 위중증 환자는 549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의 82.4%, 접종 완료율은 79%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3%,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6.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손실 보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전기료와 산재 보험료 감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모두 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은 모두 9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동시 이용 인원, 사적 모임 제한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업종이 대상인데 대표적인 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전시회나 박람회 관련 업종, 또 숙박시설, 여행업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들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연 1%, 2천만 원 한도의 특별 융자가 대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0만 곳이 대상입니다. 현재 연 1%에서 2.25% 금리인 관광융자는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1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또 2달간 전기료는 절반으로 산재보험료는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엔 14만 곳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5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석 달 추가 연장합니다. 매출 회복을 위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문화, 체육, 수련시설 이용권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의 재원은 약 19조 원 규모인 초과세수가 활용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5조 3천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교부금 정산, 국채물량 축소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외에 구직급여 재정을 보강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농축산물과 에너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강하는 데도 4천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7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 6,7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부과된 세액이 4조 738억 원으로 전체 71.7%를 차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여파 속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안정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 4년 더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끌게 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연준의 결단력 있는 조처로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인들이 일터로 돌아가도록 막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파월 의장의 유임을 발표했습니다. Jay's steady and decisive leadership helped to stabilize markets and put our economy on track to a robust recovery. Jay is a believer in the benefits of what economists call maximum employment.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임명된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제로 금리와 자산 매입 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습니다. 경기 회복 국면에 이른 현재 30년 만에 가장 빠르게 치솟으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We know that high inflation takes a toll on families, especially those less able to meet the higher costs of essentials like food, housing, and transportation. 파월 의장은 때문에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 둘 다를 뒷받침하면서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는 것은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레이얼 브레니너드 연준 이사는 부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의 젊은 피나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전임자를 택한 이유가 궁금할 거라며 지금 경제 국면에선 안정성과 연준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선대위 쇄신에 전권을 위임받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찰과 반성을 거듭 얘기하며 이재명의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색깔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의원들이 앉던 회의실에 20대 취업준비생, 30대 신혼부부 등이 자리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의 첫날이라며 선보인 외형상 변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을 돌다 만난 상인의 호소를 전하며 관행에 젖어든 건 아닌지 되돌아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부동산 문제는 남 탓을 했다고 반성했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자신의 그간 태도도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대장동 의혹에서 무엇이 문제냐던 그간의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대응입니다. 이 후보는 반성에 방점을 두고 변화 방향으로 민생 실용개혁과 기민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가 반영되고 이재명의 색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대위는 개편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의원들이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만큼 선대위 일부를 새 얼굴로 채우는 인적 개편도 준비하는 수순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제외될 경우 2012년 선대위처럼 당의 조직력을 가동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제1공약으로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을 뒷받침하는 세부 계획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공약을 오늘 발표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완성된 듯했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구성이 막판에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표 하루 만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고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재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통과시킨 선대위 구성안에는 김명준 전 위원장만 있었습니다. 선거 총지휘를 맡기로 했다던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은 빠졌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부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시간을 조금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3김으로 한 틀을 짰다는 발표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돼 나온 파열음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합류 여부까지 고민하는 건지 질문은 이어졌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루 이틀 좀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 측에 밝힌 이유는 선거 전략의 확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반대에도 김병준 전 위원장 등 일부 인선이 진행된 데 대한 불편함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자신의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차례 반복되는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기싸움 양상에 윤 후보 측에선 김 전 위원장 없이라도 선대위 활동을 시작하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최재형, 하태경 등 경선 경쟁자들과 오찬회동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까지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검찰이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으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담 수사팀 출범 50여일 만에 핵심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먼저 이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배임액은 최소 1,800여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택지개발이익 651억 원에 화천대유가 아파트를 분양하며 현재까지 얻은 이익 1,176억 원을 합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화천대유가 분양한 주택 등의 시행이익이 특정되면 배임 액수가 수천억 원으로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 5억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며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이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선 녹취록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는 보완 수사 뒤 영장 재청구나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어서 KB증권 연결해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시총 상위주들이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약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이틀 연속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28포인트 하락한 3008.97에 코스닥은 4.77포인트 내린 1027.5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임 결정에도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상승 압박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홀로 매도에 나서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리가 진행 중이란 소식에 동반 급락하고 있고 넷플릭스 수혜주로 꼽히는 제2콘텐츠리가 3거래일 연속 내림세입니다. 한편 포스코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며 사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두산이 두산건설의 매각이 결정되며 유동성 우려가 해소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최근 대회 기간 선수단에 제공될 음식 메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뉴에는 세계 각국의 대표적 요리들이 망라됐습니다. 가짓수로는 687개나 됩니다. 중국 음식으로는 대회 기간에 춘절이 끼어 있는 것이 감안돼 명절 음식인 교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스촨성의 대표 요리 매콤한 닭고기 볶음인 꿍바오지띵이 선수들의 입맛을 돋울 예정입니다. 여기에 4가지 맛과 향을 갖춘 산둥성의 대표 음식 스시 완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슬람교와 유태인 등을 위한 종교적인 식단은 물론이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村的运动员餐厅呢将提供24小时的餐饮服务，这样的话呢，以满足不同口味、不同宗教信仰的人的饮食习惯。 많은 선수가 모여드는 식당 내의 방역 문제는 메뉴만큼이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조직위 측은 그래서 식당 출입구에 열지도 스크린을 설치하고 선수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한산한 시간과 공간을 찾아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지바현 중앙에 위치하는 시골 마을 조난 마치에는 대나무 숲이 무분별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마 씨는 매주 대나무 숲을 돌며 죽은 대나무를 제거합니다. 竹は本当に成長早いです。もう3ヶ月ぐらいでね、バーッと伸びますけどね。15、6メーターまで。 대나무는 너무 빨리 자라고 번식력도 강하다 보니 그대로 방치하면 주변 생태계가 교란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시마 씨는 대나무 밀도를 낮추기 위해 군데군데 솎아냅니다. 이렇게 솎아낸 대나무는 공작 교실이나 등롱 제작 등에 활용합니다. 가시마 씨는 또 올가을부터는 대나무 벌목에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나무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대나무를 가루로 분쇄한 뒤 수지와 섞어 다양한 대나무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 친환경인데다 대나무의 항균 효과가 입증돼 병원과 백화점 등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대나무를 적극 활용하자는 가시마 씨의 이런 노력은 대나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얼굴이 디지털 그림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작가는 놀랍게도 미국의 10대 소녀 닐라 헤이즈입니다.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닐라 양은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성 100인의 작품은 매일 1시간 반을 투자해 3주가 걸렸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목이 길게 강조됐다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So I basically just put that together with the woman because I think of women as like beautiful and strong. 복제가 되지 않은 NFT 그림 시장에서 자신의 그림이 400만 달러나 팔렸다는 소식에 믿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I think my art generated around $4 million. But wow! Yeah. Nyla, you're a millionairess. How does that feel? It feels crazy, actually. Crazy. It feels like unreal, but yeah. K-팝을 너무 좋아한다는 닐라 양은 자신이 번 돈으로 한국 여행을 꼭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터키에서는 한 이색 밴드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쾌하고 신나는 터키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트리오 밴드. 이들은 훌륭한 연주 실력뿐 아니라 그들의 특이한 악기로 유명합니다. 악기들은 멤버들이 쓰레기 처리장을 뒤져찾은 플라스틱 통 같은 부품들을 이어붙여 직접 만들었습니다. arıyoruz. Bazen direkt karşımıza çıkıyor. Bir işte eskici de görüyoruz mesela oradan arıyoruz. Bazen bir deponun kenarında görüyoruz. Bazen bir 비록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악기지만 소리만은 훌륭합니다. Çok riskliydi. Sonuçta nasıl bir sonuç alacağımızı bilmiyorduk. Ama deneyip yaptıktan sonra aldığımız sonuç bizi şaşırttı. 트리오 밴드는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늘도 무대에 오른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을 시작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퇴임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풀려날 때까지 수감 기간은 2년에 그쳤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건 1979년입니다.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뒤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일으켜 순식간에 전국을 장악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모든 서울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 즉각 본 사령관을 지지해주고 또 임무 수행에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민주화 열망이 가득했던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았고 광주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국적 일대 전환기에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 데 대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전두환 씨는 집권 기간 학원 자율화나 통행금지 폐지 같은 유어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 덕에 경제 성적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이한열 사망, 삼청교육대, 언론사 통폐합 등 본질은 철권 통치였습니다. 군사정권의 안정적인 연장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온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탄생된 이 헌법을 끝까지 준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결국 퇴임 뒤 5.18과 12.12,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수감 2년 만에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씨가 다시 뉴스에 등장한 건 2019년. 회고록에서 5.18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전 씨는 재판을 받으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두환 씨는 군사반란, 5.18 유혈지나 독재 통치에 대해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김덕훈 기자입니다. 5.18 등에 대한 사과 요구에 전두환 씨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시하거나 돌아온 건 호통이었습니다. 전 씨는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는 역사의 심판대를 마주했습니다. 퇴임 뒤 국회에서 제5공화국 청문회가 열렸을 땐 모든 게 본인 책임이라면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일이니 덮고 가자는 태도였습니다.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며 내일입니다. 1995년 검찰 수사 때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거부하고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장세동 씨 등 옛 부하들을 병풍 세우고 읽어내린 이른바 골목 성명입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12.12와 5.18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법적 책임이 공식 인정됐을 때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03년 언론 인터뷰에서는 5.18 광주 민주항쟁을 폭동이라 부르며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당화했습니다. 2017년 편엔 회고록에서는 5.18을 폄훼하고 발포 명령을 부인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돈이 없다면서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하고 사대해서 모른다 난.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 오히려 자신의 회고록에선 5.18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장례위원장으로 국가가 절차를 총괄하는 국가장 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전 씨에 대한 국가장 예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사망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병수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두환 씨가 오늘 아침 8시 45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씨는 1931년생으로 올해 90살입니다.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지는 중입니다. 전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고령인데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씨는 2020년 초 골프를 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나이에 비해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데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걸음을 뗄 수 있을 정도로 거동도 불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진행된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해선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재판이 그대로 마무리되기도 했었습니다. 전 씨는 한때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했습니다.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고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뒤 1980년부터 88년 초까지 1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퇴임 이후 내란과 살인, 뇌물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현재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게 가능하지만 전 씨가 과거 행적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점과 또 국민 감정을 고려해 장례가 국가장 등으로 치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도 동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상도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합니다. 그리고 오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적설량은 전북 동부 지역에 3에서 8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제주 산지에 1에서 5,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